네,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법, 형사법을 가장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컴팩트 행정법, 형사법의 장지혁입니다. 자, 2024년 국가직 9급 행정법 기출문제 해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험 보고 오신 분들은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자책하지는 마시고요. 혹시나 원하지 않는 점수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일단 좀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기출문제가 이번에 좀 쉬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요거보다는 좀 더 어렵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조금 더 어렵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과목이 이제 문제긴 했지만 행정법은 정말 이번이 기회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쉬웠습니다. 총평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해설 자료는 제가 네이버 카페 장지혁 법학연구소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인사 하나 하시고 자료 받으실 수 있고요. 부담 없이 오시고요. 거기 수험에 도움되는 자료 아주 많이 쌓여 있고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이제 발생하는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서는 거기 답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없다. 그러니까 먼저 검색 한번 해보시면 정말 빨리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없다라고 하면 질문 올리시면은 그럼 거기에 뭐 저나 우리 조교님이나 뭐 실장님이나 다 대응을 해 드릴 겁니다. 본인 공부 잘 써먹으시고요. 그리고 뭐 가끔 이제 여러분 뭐 글 같은 거 이렇게 남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유튜브도 장지혁 법학연구소입니다. 요 강의료는 제가 조댓구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그래서 구독 꼭 해주시고요. 알림 설정은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해놓으시면 새로운 컨텐츠 올라갈 때 바로바로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좀 의리로 좀 눌러줍시다. 이거 힘들어. 알잖아. 같이 먹고 살자. 그런 거죠. 그거 하나 누르는 거 어렵지. 어렵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하나만 부탁드리면 이거 시험 이렇게 보고 나면 잘 보신 분들이 이제 공부할 필요 없으니까 하면서 구독을 취소한단 말이야. 진짜 의리 없게 그러지 맙시다. 진짜 그건 좀 약속합시다. 알림 설정만 해제하면 되잖아. 구독은 남겨두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요. 저도 이거 잘한다. 근데 잘 안 봐도 그냥 구독은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구독은 유지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뭐 형사법, 행정법 특강 이제 그거 유튜브에 많이 올려놨고요. 그리고 재밌는 썰 영상 같은 것도 종종 업로드가 될 겁니다. 다 공부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쉬면서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이 나는 밥 먹을 때도 공부한다. 나는 쉴 때도 공부한다. 이제 이런 걸 좀 뭐랄까 명분을 쌓으실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제 사전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총평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4년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난이도는 하 되겠습니다. 쉬웠습니다. 까다로운 질문 2개 정도 있는데 그것도 속어법이나 문풀 스킬 제가 전수해드린 걸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고요. 합격선은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한 95점 정도로 잡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공부 제대로 하셨으면 뭐 진짜 무리 없이 100점 나왔을 것 같습니다. 90점. 90점 좀 그래요. 95점. 행정법은 최근에 이제 난이도가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법을 제대로 공부해서 95점에서 100점 정도 딱 안정적으로 받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항상 발목 잡는 영어나 국어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발목을 잡더라도 발목을 싹 빼고 이제 총점으로 합격할 수 있는 그 방법 아시죠? 그러니까 이 행정법은 전략 과목으로서 여러분이 확실히 준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의 특징 말씀드리면요. 행정기본법 당연하다는 듯이 많이 나왔고요. 기본법은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고 나올 것도 많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들 뭐 파이널 강의 때 강조했던 것들 이번에는 시험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그게 안 나왔는데 앞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제가 파이널에서 기본법을 좀 이게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직전에 잘 봤으면은 그러면 뭐 부담 없이 무리 없이 다 문제 맞추셨을 걸로 보입니다. 이따가 문제에서 해설해 드릴 건데 시행령 문제 나왔거든요. 근데 그것도 파이널 자료에 다 있죠. 그리고 그 시행령 문제는 제가 문제 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 문제가 2개인가 3개인가 있었죠. 근데 이것도 역시 판례 제대로 이해했으면 수월했을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문제풀이 강의에서 뭐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본적 개념이나 기본적 판례 뭐 많이 출제됐습니다. 이거는 중요도를 굳이 말할 필요가 없죠. 입 아프게. 중요한 거 위주로 공부를 점점 확장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번 시험 문풀 스킬 제대로 적용했으면 아마 7분 컷 하신 분 가능했을 겁니다. 역시 이 문풀 스킬도 제 커리큘럼에 있으니까 제가 부탁드리는데 이 커리큘럼 여러분이 이렇게 뭐 이건 하고 이건 안 하고 요거보다는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이 아니라 시작했으면은 제대로 효과 보려면 커리큘럼 다 타세요. 제가 그 단계에 필요한 것들을 그때 전수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거냐면 초등학생한테 고등학교 문제를 풀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면은 고등학교 학생이 풀어야 될 문제를 그때 푸는 거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리큘럼 탁탁탁탁 꼭 타세요. 여러분이 그것만 제대로 하면은 여러분이 인생 1년, 2년, 뭐 5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시험 이거보다 어려울 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 쉬웠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번 시험을 쉽게 느끼지 않았다. 아니면은 여러분 점수가 그거를 말해주고 있다. 이번 점수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겁주는 거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쉬웠어요. 제가 문제 해설 하나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으로의 공부 방향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공부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해설 강의를 찬찬히 들으면서 제가 하는 말들을 다 이해하고 있는지 그거를 먼저 테스트를 스스로 해보세요. 그래서 다 이해는 되는데 근데 문제를 많이 틀렸다라고 하면은 왜 틀렸는지를 각 지문별로 검토를 해서 다 이유를 쓰세요. 내가 이거 왜 틀렸는지. 그래서 각각의 대응책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걸 앞으로 공부에 반영하고 앞으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이해를 기반해서 문제를 점점 많이 풀어나간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합격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공부 초반 초시생, 올해 시작해서 아직 뭐 국가직 처음 봤다, 혹은 뭐 지난번에 그냥 별로 공부 제대로 안 하고 올해 조금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올해 처음 보는 거다. 근데 잘 이번에 점수가 마음처럼 안 나왔다라고 하면은 일단 커리큘럼을 다 안 끝내셨다라고 하면 커리큘럼을 착실히 타세요. 그리고 커리큘럼 혼자 타는데 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커리큘럼을 제대로 소화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초 완성 실력 진도 관리 빠따반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그쪽 들어오셔도 좋고요. 실제로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리큘럼은 내가 다 탔는데, 두 번째로 커리큘럼 내가 다 탔어. 나 한 2년차 이상이야. 근데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다. 혹은 다른 기준으로 요번 시험에서 90점 안 나왔다. 사실 저는 95점을 기준으로 하고 싶어요. 이번 시험은 워낙 쉬웠기 때문에. 그런데 실수로 하나 틀리는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이번에 한 90점 정도보다 아래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실력 완성 빠따반 꼭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전까지는 이제 제안하는 수준이었는데 제가 좀 강력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시간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딱 밀착 관리해가지고 제가 점수를 올려드릴게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기본 커리큘럼에서 굉장히 쉽게 설명드리고 문제도 다 풀어드리고 하는데, 근데 요 빠따바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통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기본 개념 물어보거나 아니면 질문에서 얘가 왜 이런 질문을 하지 하면서 제가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정말 기초적인 개념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봐서 너무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점수가 맘처럼 안 나왔다라고 하면 딱 거기에 해당될 거예요. 이분들은 지금 내가 강의 듣고 문제 푸는 걸로 올릴 수 있는 점수는 다 올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평소에는 점수가 잘 나오는데 뭐 이번에만 잘 안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본인이 알아요. 정말 내가 뭐 마킹을 잘못하거나 글자를 잘못 봐서 틀렸는지, 아니면은 좀 아리까리한 거 있는데 내가 잘못 골라갖고 틀렸는데 이거 실수야 라고 내가 생각하는지. 이거 자체 평가하는 거는 본인이 합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기 때문에 이건 철저하게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평가를 잘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실력 분석하고 거기 맞추면 공부 방안 제시해 드리고 미션 주고 수행하는 거 보고 다시 피드백 드리고 하면서 실력 올릴 수 있는 거는 개개인 맞춤형 관리반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커리큘럼에서 중요한 거 다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다 듣고 했는데도 점수가 나올 때도 있지만 좀 안 나올 때도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방식으로 인한 소화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건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좀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제대로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은 문제풀이가 재밌어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게 하는 과정에서도 오고 이제 실력이 다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뭐 너무 행정법 푸는 게 너무 재밌겠죠. 문제 푸는 게 어떻게 재밌을 수 있는가 궁금하시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돼요. 내가 다 알고 다 맞춰라. 다 맞춰봐. 그러면 재밌어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자, 빠따반 빠르게 따라잡는 관리반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카페에 안내 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최종 합격자들 인터뷰 영상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들 나오니까 여러분 뭐 식사하실 때나 그런 거 합격 인터뷰 틀어놓고 식사하시면서 그런 것도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카페에 언제든 질문해 주시면 거기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합시다. 자, 이제 해설 하나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할 때는 요 카메라 끄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문제에 집중해서 가보도록 합시다. 자, 1번입니다. 요거 문제 보신 분들은 즐겁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지막 파이널 강의 때까지도 요거 다 짚어드렸던 그런 내용이죠. 1번 행정기본법. 이제 행정기본법이 일본어로 나오는 거는 약간 정착돼 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기간의 계산이니까 그 6조부터 7조 2까지 문제겠죠.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맞죠? 요 6조 내용이고, 이래서 이제 민법상 기간 계산이 원칙이다라는 말은 이제 틀렸다라고 골라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6조 내용이고, 요 4번도 6조 내용이죠. 법령 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 제한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간 1조원련 정한 경우 첫날을 산입한다. 요것도 이 논리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억지로 외우려고 하면 다 까먹어요.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기간은
빨리 끝나야 국민한테 유리하잖아요. 행정기본법은 그래도 국민 편에 서서 입법이 됐기 때문에 첫날 산입해줘야 국민한테 유리하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죠. 그리고 다만 그러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것까지 개정으로 붙여놨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면 요거는 이제 2번이랑 3번은 7조 내용인데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는 그냥 그날 끝난다.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그러니까 뭐 다음 월요일에 만료한다. 이제 그런 거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제 정답은 3번인데요.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 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아주 무리 없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여러분이 1번 풀면서 뭐지? 라고 생각했으면은 그러면 이 공부 방법이나 아니면 뭐 여러분 뭔가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여러분이 턱턱 걸리고 그러면 이 시험을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요거는 정말 기계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척척척척 풀어내야 합격권에 도달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하나 한 지문 한 지문 심사숙고해서 고른다? 그건 이 시험의 취지랑 맞지 않는다고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본인이 그랬다라고 하면은 공부 방법을 조금이 아니라 좀 전면적으로 손질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갈 길을 잃었다 싶으면 제 카페 네이버 장재혁 법학연구소 오셔서 상담 요청하시면 제가 대응해 드리도록 제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번은 이렇게 끝났네요. 네, 2번입니다. 행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문제고요. 1번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청문은 기본적으로 상대방하고 행정청하고 비공개로 하는 거니까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지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고요. 2번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근거 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2번은 당사자가 알아들을 정도로 이유 제시했으면 더 자세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사정만으로 그거 위법하다고 보지 않겠다라는 일반적인 판례죠. 3번입니다.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에 관하여 행정절차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그러니까 뭐 뒤에 배제된다. 그래서 틀리게 내겠죠. 군인사 법령에 의하여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해서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진급 선발 취소 처분한 것 요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라고 봤죠. 할 수 없다니까 3번이 정답이겠네요. 4번 과세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이 있어 과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 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하니까 이거는 기속력인데 판례가 예전에는 이제 기판력 기속력 좀 혼용해서 쓰고 있던 그 시절에 판례를 낸 거죠. 그거까지 공부를 했어야 이거를 흔들리지 않고 풀어낼 수가 있었고 아니면은 이게 기판력 내가 알고 있던 거랑 다른데 그러면서 조금 혼란을 느낄 수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과세관청은 그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 처분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3번입니다. 국가배상 옳은 것은 문제고요. 1번 국배 청구권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행정주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작용이 포함되지 않죠. 그리고 2번 청구기간 내에 헌법소원이 적법하게 제기되었음에도 헌재 재판관이 청구기간 5일 이하여 각하 결정한 경우 요거는 이제 국배가 나간다라는 결론이 떠올라야 돼요. 이에 대한 불복 절차 내지 시정 절차가 없는 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게 맞네요.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야죠. 3번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 등의 유족인 원고가 국배법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럼 이거 이제 배상 먼저 받았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냐 이제 요 쟁점이 나오는 거겠죠. 요거 제가 그 새 책에도 여기 이렇게 그 책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봅시다. 보시면 여기서 배상 먼저 받으면 보상 청구 불가능한 게 군인연금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배상 먼저 받아도 보상 청구 가능한 게 이게 보훈급여금이었습니다. 이거 우리 다 기본 강의 때 공부했었죠. 그래서 요거를 안 봤으면 또 헷갈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공제할 수 있다죠. 중복 안 된다. 그리고 4번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해당 국가가 상호보증이 있어야 국배법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나왔네요. 자, 4번입니다. 정보공개법 역시 나올 만한 거 당연히 나왔죠. 옳지 않은 것은 1번 학폭 대책 법률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회의록 요것만 나와도 이제 바로 결론이 떠올라야죠. 학폭위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뭐 피해자 신상도 나올 테고 가해자 신상도 드러날 테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해자 또 이 까발리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애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인 범죄자들도 막 얼굴 숨기고 그러잖아요. 뭐 그놈의 인권이 뭔지. 그래서 이건 농담입니다. 자, 그래서 인권 중요하죠. 자, 공공기관 정보공개 법률 소정에 공개될 경우 업무 소정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정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맞네요. 2번
정보 공개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출력물의 교부 방법으로 공개 방법을 선택하여 청구를 한 경우 이러면 기속된다. 그거 떠올라야죠. 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법률에서 규정한 사본,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공개 방법 선택할 제한권이 없다. 이것도 맞고요. 3번 2002, 2005, 요 정도만 하면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그 수능 그게 바로 떠올라야 돼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원데이터는 이거는 공개해도 되는 거죠. 근데 학교별로 이제 레벨이 어떻게 되는지 그건 비공개였죠. 연구 목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정보공개법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틀렸죠? 이게 정답이네요. 4번 정보공개법상 공개하는 것이 공익, 개인의 권리구제에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제가 4번 뭐라 그랬어요? 이런 내용 나오면 틀리기가 어려워요. 이거 맞는 말이야, 맞말. 좋은 말이지. 비교 형량. 잘 따져보자. 신중히 결정하자. 이게 틀리기가 어려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센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여기까지 무난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아주 무리 없이 척척 풀어냈을 것이라 믿습니다. 자,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 및 철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쟁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는 행정청은 스스로 대상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아니죠. 이게 정답이고 바로 넘어갔으면 되겠네요. 자, 그 쟁송 제기되고 있더라도 행정청이 직권 취소나 철회하면은 이제 소송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송이나 심판이나 그게 종료되는 거지 이렇게 대상 처분 취소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하면 되고 이건 더 고민할 필요도 없는 문제네요. 해설이니까 2번부터 다시 말씀드릴게요. 2번 행정청은 사정 변경으로 적법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철회니까 장래를 향하여가 원칙이죠. 3번 제소기관의 경과 등으로 처분의 불가증력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행정청은 실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불가쟁력이랑 여기 직권 요거는 이제 변이죠. 불가쟁이랑 불가변력이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거 알면 문제 없고요. 4번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행정기본법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이제 6번입니다. 요것도 쉬운데 약간 헷갈릴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2번이 행정기본법이 아니라 법령 해가지고 행정기본법 시행령 나왔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제 파이널 자료에 있었죠. 제가 왠지 원래 시행령 잘 안 내거든요. 시행령. 근데 왠지 행정기본법은 찝찝해가지고 파이널 자료에다가 각 조항에 대응되는 시행령도 밑에다가 다 넣어놓고 한번 읽어보십사라고 말씀 이렇게 드렸는데 바로 출제가 됐네요. 자, 그러면 6번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독점규제의 공정거래법 소정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당지원행위 억지라는 행정 목적 실현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금으로서의 성격에 부당이득 환수적 요소도 부과되어 있으므로 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은 이 처벌하면 바로 두 문자 떠오르죠. 사로 시작해서 몰로 끝나는. 그러니까 이거 이중처벌 금지원칙이랑 상관없다라는 것도 명확히 이해하고 계셨을 줄로 압니다. 자, 그다음 2번입니다. 행정기본법령에 따르면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거든요. 진짜 숫자 바꾸는 거는 정말 짜쳐가지고 제가 여러분 입장에서 이 수험생 입장에서 같이 좀 승질이 납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시쳇말로 들어도 까라면 까야지 자, 10일 전까지라서 이 문제가 틀린 거였죠. 그런데 시행령을 몰랐어도 다른 문제 소거법으로 해가지고 이거 풀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풀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른 3번, 4번, 1번 이게 평균적으로 제대로 공부하신 수험생이라면 모르면 안 되는 그런 지문이기 때문에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출제 시행령 냈다 그래서 막 욕할 정도는 아닙니다. 요거는 나름 생각해가지고 선을 지키면서 잘 출제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실 때 그래도 정도를 걸으셔야 됩니다. 제가 너무 딱딱하게 영감처럼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하면서 그런 건 아닌데, 근데 너무 사자식으로 공부하면은 이해도 못하고 머리에 남지도 않고 시간만 날려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맨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기본 강의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들으면서 기초적인 이해를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기출문제만 열어서 밑줄 친다라는 거, 그거는 정말 위험한 사상누각식 공부 방법이고, 그렇게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이 법을 그냥 평생 동안 몰라도 된다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성공률이 높다 그러면 뭐 말리진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공무원 되신다라고 하면은 요 정도 이해와 이 정도 독해 능력은 갖춰야 여러분이 일할 때도 무리 없이 할 수 있고 그 여러분이 일 처리해주는 국민의 편의도 도모할 수 있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발 이해 중심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관할행정청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여러 가지 위반 행위를 인지하였다면 다 파악했다. 그러면 한 번에 과징금 부과해야 된다. 그 얘기 나오겠죠. 전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최고한도 내에서 하나의 과징금 부과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징금 부과 처분하는 거 이건 안 된다.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야 너 하는 거 봐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라는 거 좋은 판결이에요. 4번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에 관한 부과 징수 주체 부과 사유 상한의 가산금 징수하려는 거 그 사항 과징금 또는 체납 시 강제 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요것도 이제 저기 과징금 관련한 28조 행정 이것도 기본법 내용이죠. 요것도 기본법이고 요것도 기본법이고 역시 기본법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7번입니다. 사례 문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제가 그 사례 풀이 말씀드리면서 결국은 판례 다 조합해 놓은 것 뿐이다. 그러니까 쫄지 말고 하나하나 읽으면서 판례 생각하면 된다 말씀드렸죠. A씨는 관광지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보상법의 절차에 따라 갑소유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 일대 토지 건물들을 수용했고 A씨 시장은 갑에게 적법하게 토지 건물, 토지 인도, 그 다음에 건물 철거 및 퇴거를 명하였으나 갑이 건물을 점유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바로 이 토지 인도는 대집행 안 된다. 이거는 무조건 물어보겠죠. 기억 A시장이 토지인도 명령에 대해 갑이 이를 불이행하더라도 그 불이행에 대해서 A시장은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없다. 나왔네요. 자, 그리고 니은 갑이 위 건물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A시장은 대집행 방법으로 건물 철거 등 대체적 자기 의무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건물 철거 요거는 대체적 자기 의무니까 요거는 대집행이 가능하죠.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맞죠? 행정부 스스로 가능하면 사법부 와가지고 막 소송 걸고 그러지 말라는 게 법원 입장이죠. 니네가 안 될 때만 우리가 해줄게 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또 제가 팁 하나 드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보고 나서 선지 걸러내야 돼요. 지금 보면은 옳은 것 고르는 거니까 자 절대적으로 표시하셔야 돼요. 요거 옳은 거고 요거 옳은 거죠. 근데 여기 니은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날려야지. 여기 기억이 없잖아. 이거 날려야지. 여기 기억 니은 있잖아. 근데 여기 니은 디귿? 이거 날려야지. 정답 나왔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디귿 리을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여러분이 리을은 어렵지 않거든요. 리을 봅시다. 이건 갑이 위력을 행사하여 적법한 대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대집행 행정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하면 바로 답 나죠. 경찰 불러갖고 도움 받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찰 옆에 세워놓고 대집행 실시하다가 저쪽에서 나 때린다라고 하면 경찰 아저씨 쳐다보면은 아저씨가 수갑 딱 꺼내 들어가지고 수갑 채워서 이제 현행범 체포하고 그 다음에 난 대집행하면 된다. 이거 법원에서 제시한 방법이잖아요. 정답 딱 나잖아. 그리고 이 디귿이 이거 이제 여러분 당황하게 만드는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요거 난이도도 저는 쉽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건 중 쓰기도 좀 그래. 중 조그만하게 쓸게요. 조그만하게. 그래서 요거 위에 것도 중 너무 커. 중이라고 하기 좀 쉽게 푸는 여러분한테 자존심 상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중이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토지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의 토지 인도 의무는 공법상 의무에 해당하므로 그 권리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A시장이 그 권리를 피보전 권리로 하는 민사상 명도 단행 가처분을 구할 수는 없다. 이거 틀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민사상 명도 단행 가처분 하니까 와 이거 뭐야? 안 배운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본 강의 때 계속 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그 행정부 니네가 스스로 가능하면 법원에 오지 마라. 근데 토지 인도 의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비대체적 자기 의무잖아요. 아이고, 배가 뭐야? 비대체적.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민소란다. 대집행,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대집행이 안 되죠. 대집행이 안 돼요. 행정법에서 이제 여기서 공부하고 보통은 끝내잖아요. 그런데 대집행이 안 되니까 이때는 민소가 가능한 거예요. 민소가 이때는 사법부에서 해주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니네가 스스로 할 수 있으면 가져오지 마. 이거잖아요. 그거 니네가 할 수 없어. 우리 최후의 요 분쟁 해결 기관에서 우리가 해준다. 그거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생각이 안 미칠 수도 있겠죠. 그건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런 3번 디귿 지문을 잘 보면서 여기서도 여러분이 요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공부 방법. 여러분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시험의 모든 지문을 아는 거는 불가능해요. 다 보고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면은 이것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수업에서 문제풀이 강의에서 계속 꼼수도 알려드리잖아요. 저도 꼼수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력과 꼼수를 둘 다 잡고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빈틈이 없죠. 자, 이 강의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나 이제 강의 지금 뭐 듣고 계신 강의가 아주 만족스럽고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하면 다 좋은 분들 뭐 많이 계시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는데 이게 맞나?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의문이 드시는 분들은 꼭 한번 카페 한번 오셔가지고 일단 뭐 거기 있는 질문 답변만 활용하셔도 여러분 공부에 도움 정말 많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정말 이번에 붙어야겠다 라고 하면은 제가 하고 있는 관리반 빠따반 장지역 빠르게 따라잡는 관리반 빠따반 오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면은 진짜 여러분 점수 깜짝 놀라게 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데이터도 많이 쌓여 있고요. 후기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 문제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역시 이것도 쉽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네요.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건 토지 지상에 예식장 등을 건축하는 것이 관계법령상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여 민원부서로부터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된 민원 예비 심사 결과 통보받았다. 근데 이후에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에 관하여 신뢰 원칙 적용하기 위한 공적 견해 표명한 것에 해당하지 않죠. 1번 지문은 원래 출제는 이 앞에 거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암기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는 이것까지 제시해 줌으로써 1번 지문의 난이도를 훨씬 더 낮춰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 땅 위에 예식장 지어도 돼요? 이제 물어보고 문제 없어 라고 했는데 예식장 짓고 나서 개발부담금 부과처 야 너 그거 땅 개발해서 이익 좀 얻었으니까 일부는 공익 환수해라 라고 하니까 왜 말 바꿔요 하는데 말을 바꾼 게 아니잖아. 이거랑은 그러니까 여기 질의는 개발부담금 부과 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만약에 사전에 개발부담금 나와요? 했는데 안 나와 그래놓고 나중에 부과하면 그러면 신뢰보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말 바꾼 거니까. 근데 이거는 말 바꾼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번 찍고 넘어가셨어야 됩니다. 자, 2번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사업 준공 동시에 사업부지 편입한 토지 원축녹지 지정을 해제하고 당초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환매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무슨 장사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살살 구슬러서 이를 믿고 토지 협의 매매 해가지고 이제 그 시에다가 넘겼는데 소유권 넘겼는데 이제 나중에 말을 바꾸고 요거를 안 해준 거죠. 요거는 대놓고 바꾼 거잖아요. 딱 보면 보이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완산시 이제 그걸로 여러분이 다 공부했을 걸로 압니다. 기본 강의 때부터 하는 거잖아요. 3번입니다. 국회에서 일정한 법률안 심의하거나 의결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국가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위 법률안에 관련된 사항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어떠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볼 수도 없다. 맞죠? 4번 헌재의 위헌 결정입니다.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헌재가 개개인한테 무슨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헌재는 그냥 들어온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단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에 관련된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역시 무리 없는 문제였습니다. 자, 9번입니다. 역시 쉽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처분성 문제겠네요. 과징금 부과 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없다. 너무 쉽게 나왔죠. 1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징금 부과처는 기본적으로 재량행위인데 법원이 윗부분만 이 정도가 적정하면서 잘라버리면 법원이 재량권을 행사하는 격이잖아요. 국회가 만든 그러니까 시스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국민 대표자인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서 특정 행정부에다가 과징금은 상황 고려해서 니네가 적당하게 부과하라라고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 재량권은 그 해당 행정청이 행사를 해야 돼요. 근데 법원이 이런 식으로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해 버린다면 결국은 법원, 사법부가 원하는 금액대로 부과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사법부도 이렇게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없고 전부 취소하고 그 행정청이 다시 똑바른 재량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이런 것도 이해하면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1번 지문 보면 너무 즐겁죠, 이런 거는. 자, 근데 2번입니다. 건축물 대장의 용도는, 그러니까 이거 보았으면 안 돼요. 건축물 대장의 용도는 건축물의 소유권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 건축물 소유자의 실제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건축물 대장 소관청의 용도 변경 신청 거부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크게 문제없죠. 그래서 이 건축물 용도 내 맘대로 바꿀 수 있어야 내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이 거부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죠. 여러분이 상대방이라고 생각해봐요. 아니 내 건물인데 왜 내 맘대로 못 쓰게 하면은 사법부에 가서 한번 따져야죠. 붙어봐야죠. 사법부에 따진다기보다는 쟤네 좀 불러주세요. 이제 이렇게 해야지.
3번입니다. 요걸 조금 까다롭게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요거는 당연히 제 기본서 있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분이 제가 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기본서를 볼 때 조금 더 꼼꼼하게 보면 그러면 이런 것까지 해결해낼 수 있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문제풀이 스킬 제가 그 실전 모의 과정에서 처음에 전수해드린 스킬 있잖아요. 그거를 제대로 여러분이 소화를 했으면은 고민할 필요도 없었다라는 거. 자, 설명드릴게요. 3번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사 낙찰 적격자 심사 감점 처분. 요게 이제 처분성이 없다라는 거. 교재에 있죠. 그리고 근거로 내세운 규정은 공사 낙찰 적격 세부 심사 기준. 이건 지네가 내부적으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세부 기준 이런 거. 행정규칙이잖아요. 이러한 규정은 공공기관이 사인과의 계약관계 공정하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 처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공기관 내부 규정에 불과하다. 대외적 구성력이 없다. 맞는 내용이죠. 그리고 소거법으로 해도 뭐 문제는 없는 거고요. 아예 소거법이 아니라 그 1번 정답 딱 명확하게 골랐으면 되는 거니까. 자, 4번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접객업, 일반 음식점 영업, 영업신고 요건을 갖춘 자라 하더라도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축물이다. 그러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라고 해당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요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기본서 살짝만 보여드리면요. 자, 살짝 봅시다. 장지역 컴팩트 행정법 총론에서 여기 처분성, 그 파트인데요. 6편이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요거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아예 한 꼭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처분성 인정되는 거, 부정되는 거,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하면은 이건 처분성 인정되죠. 그리고 정부 투자기관 해서 요 한전,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왼쪽, 오른쪽, 왼쪽입니다. 여기 있고요. 뭐 이제 요런 것도 있고요. 여기 방금 봤던 문제가 여기 있어요. 여기 한국철도시설공단 갑회사에 대하여 공사 낙찰 적격 심사 시 종합 취득 점수 100분의 10% 감점한다는 내용의 통보, 요거 처분성 없다라고 하면서 요 관련 내용이 나왔었죠. 요 밑에 읽어보시면은 요거랑 같은 판례구나라는 거 알 수 있으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책 꼼꼼히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요것도 역시 제가 뭐 쓸지 이해되시죠? 예측되시죠?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고요. 1번 영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을 통해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손실은 요건 영업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죠. 된다고 할 수 없다. 맞습니다. 요건 뭐 기본 내용 공부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좀 더 뭐랄까 짧은 지식으로도 풀 수 있을 거면은 기대이익, 기대이익 요거는 보상 대상 아니잖아요. 그걸로 해도 되고요. 자, 이번 토지 소유자가 요런 거 제가 다 강의 때 말씀드립니다. 소유자가 손실보상금 액수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것도 맞고요. 이게 요거 4번에 힌트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도 쉬운 문제였어요. 3번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행정소송 제기는 사업의 진행, 토지 수용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부정지 원칙. 그러니까 정답은 이게 될 수밖에 없죠. 4번 어떤 보상 항목이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오인 법리오해로 손실보상 대상에서 해당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했다. 그러면 이 재결 취소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다라고 하죠. 결국은 돈 문제니까 니네끼리 돈 문제로 싸워라라는 게 법원의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2번 보면 여기 힌트가 되는 거 아시겠죠?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는 여지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20번도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요것도 역시 쉬운 내용입니다. 이쪽 파트를 여러분이 공부를 아무래도 이제 뒷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의 열정과 집중력이 초반에 높았다가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 어려워하시는데 요거를 올려야죠. 제가 강의에서 다 설명드린 내용이 나왔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정심판 재결의 내용이 처분청의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러니까 스스로 취소 누가 해요? 이 행정심판 재결청에서 하는 거죠. 행정심판위원회가. 그리고 그 재결입니다. 재결. 이거 자료 올려드리는 거는 제가 오타 잡아서 올려드릴게요. 이거 바로 지금 시험 보고 불과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후닥닥닥 실장님이 치고 계셔가지고 이런 미스는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재결의 형성력이 발생하여 당의 행정처분은 별도의 처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한다. 그러니까 처분청이 처분을 했어. 유효해. 근데 재결청이 그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하면 그 처분 바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번 행정처분이나 심판, 재결이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된다. 그러면 확정력은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불가쟁의 의미일 뿐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너무 쉽죠. 처분, 심판.
기판력은 법원의 판결에만 인정되는 건데 얘는 법원이 아니잖아요. 이렇게만 이해해도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그래서 기판력은 사법부 재판이 확정됐을 때 그때 발생하는 겁니다. 3번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처분 재결에서 취소됐다. 행정청은 종전 거부처분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 요거는 갖다 쓸 수 있죠. 그래서 다시 거부처분할 수 있다입니다. 요것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어디서 했어? 재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 판단의 자료로 그 거부 시점 이전까지의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그 거부 처분이 올바른가, 이제 위법한가 이걸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심판위원회에서 고려하지 않은 이 처분 이후나 아니면 재결 이후의 사정 같은 거는 이 재결청에서 고려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속력, 구속력 같은 게 발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행정청은 그 사유를 내세워서 전에는 그래 내가 거부처분 잘못했다. 근데 이런 새로운 사정이 생겼으니까 이제 또 거부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상식적이고 논리적이잖아요. 결국 법은 상식이에요. 법은. 자, 그리고요. 정답 나왔고요. 4번.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맞죠? 그러니까 이런 행정심판위원회 격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기속력이 있으니까. 이는 그 결정의 주문대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처분의 구체적 위법 사유, 이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 기속력은 주문이랑 이유까지 같이 봐야 된다는 거 기억나시죠? 자, 12번입니다. 역시 이렇습니다. 옳지 않은 것만 모두 고르면 기억, 정보의 부분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란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혹은 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만의 정보로도 공개 가치가 있는 그런 경우를 의미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치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이게 생각해보세요. 하면 안 되잖아. 지금 음주했기 때문에 도로 밖으로 차량 이동 지가 하면 안 되잖아요. 단속경찰관으로부터 보관 중이던 차량 열쇠를 반환받아. 이거 잘못된대. 야, 주면 오케이. 요렇게 나오죠. 그래서 몰래 차량 운전하여 가던 중 점입 가경이죠. 빵 가는 거예요. 사고까지 났어.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면 단속경찰관은 머릿속에 망했다 이제 생각이 들겠죠. 이거 공무원이 잘못한 거죠.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이 됩니다. 이러면 이제 선지 골라봐야죠. 선지의 생김새를 보아하니 이제 자 봅시다. 기억 이제 이거 절대적으로 참거짓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 기억 들어가니까 이거 날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니은 x니까 여기 니은 없잖아. 이거 날리고 정답 나왔잖아요. 이렇게 골라야 돼요. 이렇게. 자, 제가 수업에서 계속 트레이닝 시켜드리니까 오셔서 연습하세요. 여러분도 객관식 다 잘 푸시겠지만 저는 객관식에 완전히 아주 뭐랄까 이거 자랑하려니까 민망하네요. 근데 제가 아주 달고 달았기 때문에 모든 노하우를 전수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원고 적격의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 구체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벌써 이상하죠?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익을 가지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번 맞네요. 그리고 영어 과목 2종 교과형 도서 영어 과목입니다. 검정 신청하였다가 불합격 결정 처분받은 자는 자신들이 검정 신청한 교과서의 과목과 전혀 관계가 없는 수학 과목의 교과형 도서에 대한 합격 결정 처분에 대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당연히 없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거죠. 자, 13번입니다. 역시 이것도 쉽게 풀어내셨어야 됩니다. 행정벌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양벌 규정 물어보겠네요. 지자체 고유의 자치사무 수행한다. 그러면 바로 답이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지자체는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왜 지일 잘못했으니까. 근데 요거랑 대칭되는 키워드 뭐예요? 기관 이임사무. 사실 그냥 위임사무 요것만 떠올리셔도 됩니다. 요때는 이제 지자체가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으면 너무 억울하니까 원래 국가 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양벌 규정에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거 보시는 분들이 내가 지금 이런 법리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거 항상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려운 길로 가라라고 말씀드리는 거가 절대 아니고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는 길, 살아남을 수 있는 길로 가라는 거 그거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유튜브 같은 거 보고서 잘못된 방향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계속 말씀드리게 됩니다. 제대로 공부하고 계신 분은 여러분 정말 올바로 공부하실 거고 결국 여러분 순서 올 겁니다. 확신을 갖고 공부해 나가세요. 자, 1번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1번 했지. 그래서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합니다. 딱 됐고요. 자, 2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주형법정주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이거 경찰청 문제죠. 경찰청 개인정보보호법 소정의 양벌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그 경우 역시 행위자, 행위자 이거 형사였죠? 그 개인정보 빼돌린 형사 역시 양벌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요거 21년 최신 판례라고 하기도 조금 그렇지만 이제 21년 최판 해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최신 판례 강의 올려드리면서 요거 설명드렸고, 그리고 제 카페에서 이거 무료 배포도 계속 하고 있어요.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재고가 조금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혹시나 이번 보고서 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시험 준비할 때 마무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착실히 공부를 쭉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시험 보러 가기 전에는 최신 판례도 한번 검토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암기사항하고 행정기본법하고 그런 것도 딱 보고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제 커리큘럼에는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충실하게 보고 가셨으면 문제 없으셨을 거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과태료 부과 징수 재판 집행 절차에 따라요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거는 이 질서법이 특이하다라고 기본 강의 때 말씀드린 내용이죠. 원래는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하고, 없으면 나를 따라라. 이게 기본법의 스탠스인데, 이 질서법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이제 나랑 다르면 나를 따라라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4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르면 당사자 검사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 불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형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아무래도 이제 이 과태료 내고 나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내기 전에 이제 다투어 봐야 되기 때문에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죠. 자, 14번입니다. 요거는 제가 계속 했는데 이제 중간이다라는 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라고 할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여기 와서 드네요. 그래서 요거는 한 중하 정도 됩니다. 하가 쉽다라는 쪽이에요. 사례 문제인데 뭐 별거 없고, 우리는 정말 이것도 철저하게 공부해서 다 이해하고 있죠.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 모두 고르면, 세무서장 A가 갑에게 과세처분하였는데 그 후 요거 체크해야죠.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 규정 위헌으로 선언되었다. 그러면 요 과세처분이 사후적으로 취소 사유가 된다라는 거. 그러나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은 이미 경과에 확정되었다. 아이고, 이러면 이제 요 과세처분 자체에 대해선 이제 소송 제기를 못하게 되겠죠. A는 간명의 예금에 대한 압류처분하였다. 이거는 잘못됐잖아요. 근거법이 위헌으로 결정되었으면은 더 이상 진행하지 마라라는 게 법원 입장이잖아요. 한편 과세처분 집행을 위한 이 압류처분의 근거 규정 자체는 따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 그러니까 이 압류처분의 근거 규정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 없더라도, 압류는 이런 뭐 돈 내라라고 하는 명령에 그 기반하고 해서 후속 절차란 말이에요. 압류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반하고 있는 절차가 위헌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압류도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기억. 갑에 대한 과세처분과 압류처분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맞습니다. 선행처분이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이게 무효면 뒤에 것도 무효죠. 근데 압류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도 여러분이 약간 오잉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새롭게 구성했으니까. 근데 너무 쉬워요. 보면은 행정처분이래. 그러면 취소소송 제기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과세처분도 취소소송 제기할 수 있고, 압류처분도 취소소송 제기할 수 있고, 뭐가 문제입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 하면 틀린 겁니다. 니은 압류처분은 과세처분의 근거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압류처분 관련 규정이 적용될 뿐이므로. 느낌이 이상하죠? 과세처분 근거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은 압류처분과는 무관하다. 틀렸습니다. 더 이상 압류하면 안 된다. 이 정도 보고 선지 곤란해 봐야죠. 기억 X고, 근데 니은도 X니까 정답 2번일 수밖에 없겠네요. 디귿 볼 필요도 없지만 요 정도면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것도 괜찮아요. 과세처분 이후 조세부가 근거가 되었던 법률 규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니더라도 위헌 결정 이후 과세처분의 집행을 위한 압류처분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 맞죠? 이게 또 힌트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힌트를 엄청 많이 준다니까. 이렇게 풀어내야 됩니다. 자, 15번입니다. 공법상 계약 문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이고요. 역시 이것도 쉽습니다. 행정청은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 관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의 목적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맞습니다. 행정기본법 문제죠. 니은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하는 경우 징계 해고 등에서와 같이 그 징계 사유에 한하여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 하거나, 조금 이상하죠, 표현이? 요런 거는 이 어색한 요런 어색한 표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억지로 바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틀렸죠. 그 다음에 디귿
공익사업을 제가 문제풀이 스킬은 이제 몇 번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그냥 쭉 풀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에 관한 법령에 협의 취득, 사법상의 법률행위 맞고요.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불, 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적금에 대한 지급 의무 약정할 수 있다니까 이것도 틀렸고 이 정도면 통상 답은 고를 수 있습니다. 자, 리을 지자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이런 말 없어도 사법상 계약으로 보죠.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자치, 계약자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은 거니까 기억, 리을 골라야겠네요. 자, 16번 행정행위 부관 문제고요. 옳지 않은 1번 기부 체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에서 공유재산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 허가의 기간은 이렇게 흘러가면 이거 독립쟁송 문제죠.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수익 허가 기간에 대해서 독립쟁송 제기할 수 없다. 맞고 2번 토지 소유자가 형질 변경 행위 허가에 붙은 기부 체납의 부관 이 허가에 붙은 기부 체납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지자체에 기부 체납 증여한 경우 기부 체납 부관이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모르겠는데 그 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 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에 중요 부분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 취소할 수 없다라고 봤죠. 이쪽에서 좀 팁 드리자면은 국가가 이 가급 좀 안 돌려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게 좁게 해석을 합니다. 3번 행정행위 부과는 부담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당의 행정청이 아닌 다른 행정청이 그 부담상의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부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다른 행정청이 그 의무이행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했다. 이러한 행위가 당연히 항고소송 대상에 대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것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냥 이 부담 자체가 이제 처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부담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좀 줄래라고 하면은 그 의사표시 굳이 다툴 필요 뭐 있습니까? 다툴려면 부담 다투면 되잖아. 독립쟁송도 가능한데 이렇게 저랑 공부하시면은 상식적으로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리갈 마인드가 정립되기 때문에 꼭 와서 공부하시고요. 같이 공부하고 계신 분은 화이팅입니다. 제가 끝까지 밀어드릴게요. 자, 4번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의 무효화에 의하여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 있다. 근데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하면 그 법률행위 자체는 당연 무효는 아니다. 이게 요거랑 연관되는 문제였죠. 16번도 그래서 쉽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중간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자, 17번 행정계획입니다. 이것도 쉬워요. 이것도. 너무 쉬워 이번에.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정청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위반 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맞고 2번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위반 결정할 때 이익 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면 그러면 이제 형량하자로 위법하게 된다. 행정계획 결정 위법하게 될 수 있다. 맞네요. 3번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요거 체크해야 돼요. 행정청은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도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 고시할 수 있고 그러면 그렇게 바꾼 걸로 볼 수 있겠죠. 권한 가지고 행정청이 바꾼 거니까 이때 후행 도시계획,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된다. 맞습니다. 그럼 정답 나왔네요. 도시 기본계획. 기본에 딱 체크하시고 물어볼 거 떠올려야죠. 이거 구속력 있냐 없냐? 뭐 처분성 있냐 없냐 물어보겠네. 그래서 도시계획 위반에 지침이 되는 장기적 종합적 개발계획 구속력 없죠? 직접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틀렸다. 뒤에도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시면 되겠네요. 자, 18번입니다. 행정행위 옳지 않은 것은 역시 제가 뭐 쓸지 이제 아시겠죠? 자, 1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 요거 강학상 특허로 봐야죠.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그러니까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특허는 원칙적으로 재량이죠. 2번 난민인정에 관한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법령이 정한 난민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법령이 정한 요건과 무관한 다른 사유만 들어서 난민인정을 거부할 수는 없다. 이것도 혹시 이거 몰랐다고 하더라도 법이 정해놨는데 법이랑 완전 다른 사유만 들어서 하는 건 좀 이상한데?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3번 자동차 관리 사업자로 구성하는 사업자 단체 설립 인가. 그래서 이거 인가권자가 가지는 지도 감독 권한의 범위 아울러 설립 인가에 관하여 구체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재량행위로 보아야 한다. 또 맞는 내용이고요. 기본적인 판례죠. 자, 4번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에 부관을 붙인 경우 그 처분 허가의 법적 성질은 명령적 행정인 허가 아니죠. 공익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 요건 공부했어야죠. 요거 인가입니다. 그리고 조건으로서의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세부적으로 따져보겠다라는 판례 입장이죠. 그러니까 18번도 무리 없고요. 자, 19번 행정입법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1번 정부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어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개선하여야
한다. 맞는 내용이죠. 이거 행정기본법도 나왔네요. 행정기본법 이건 39조 그 행정법제 개선 그 관련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번 헌법 107조 2항은 구체적 규범 통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추상적 규범 통제가 아니죠. 우리나라는 당사자는 구체적 사건의 심판을 위한 선결 문제로서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법원에 대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 판단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체적 사건과 관련 없이 그냥 법 띡 들고 가가지고 이거 위헌인지 판단해 주세요. 그러면 안 해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사건 너 무슨 사건 있니? 그거랑 연관지어서 들고 와라는 거. 그러니까 법원 입장도 쓸데없는 건 안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3번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서 무효였다면 맞죠?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었다고 하면 그 하여부터 벌써 이상하죠?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정답이 이거죠.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이거 진짜 3번은 마르고 닳도록 얘기할 수준도 아니다. 기본 강의 때 너무 당연하게 그냥 하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9번도 웃으면서 푸시였을 거라 봅니다. 4번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다. 법률의 규정에는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맞습니다. 위임명령, 집행명령.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면 안 되죠.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는 거죠. 시험 직전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는데 바로 출제가 됐네요. 놀랍습니다. 자, 2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의 환수처분,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이런 뭐 재량행위냐 기속행위냐라는 판례는 교재에 있는 거 말고도 사실 엄청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는 이제 법리에 대한 이해를 하고 모르는 지문도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공부하셔야 되는데 아니면 뭐 진짜 정 모르겠다 싶으면 다른 지문이랑 상대적으로 풀고 이제 그런 것도 점점 정답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풀어나가는 거죠. 하지만 제 약속의 빨간 책에는 판례가 있죠. 그래서 책도 꼭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이 한번 책 한번 참고해 보시면 제가 뭐 샘플도 거기 카페에다가 올려놓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맞고요. 제가 그 기본서로 쓰는 이제 제가 집필한 책이 다른 책하고 기본 컨셉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에 정말 잘 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공부하면 할수록 재밌게 느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하고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이거는 생각해 보세요. 이 행정행위 효력을 다툰다는 거는 행정의 상대방일 거 아니에요. 행정청은 당연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다투질 않겠죠. 가만히 있죠. 그냥 처분 내리고 가만히 있지. 저놈이 이행하나 안 하나 이렇게 지켜만 볼 뿐. 근데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이거 위법하다라고 하면은 그 상대방이겠죠. 걔가 주장해야지 이거 위법하다라고. 그리고 지가 주장했으니까 지가 입증해야지. 지가 법원을 납득시켜야지. 당연한 수준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이 무효확인 소송 같은 경우에는 또 입증 책임 관련해서 판례가 조금 특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도 내지 않았죠. 저는 파이널에서도 더 어려운 거에 대해서 짚어드렸는데 더 기본적인 게 나와서 약간 맥 빠지네요. 그 다음에 3번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공적보험이죠. 그래서 요거 돈 관련된 거는 당사자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요것도 입니다. 지자체 장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지정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공모 제안을 받아 일정한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하는 거 요거 항고소송 대상자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죠.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요거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했다가 배제하는 거 그건 처분돼요? 그것도 되죠. 책에 다 있는 내용들이니까 기본서 꼼꼼하게 보시면서 공부하면 어떤 시험이든지 여러분 다 합격할 행정법 문제 없이 합격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드리니까 이제 꼭 오시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시험 보신 분들 그리고 강의 들으신 분들 전부 수고 많으셨습니다.